여러분, 퇴직금 들고 가게 차려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35년 공기업 다니고 받은 퇴직금 1억 2천만 원으로 식당을 열었습니다. 파주 출판도시 영화관 건물에요. 책의 도시라고 불리던 곳이었어요. 출판사 직원들, 관광객들로 푹 적였습니다. 영화관 건물이니까 손님 걱정은 없겠다 싶었어요. 처음 2년은 정말 잘 됐습니다. 줄 서서 먹었어요. 아내한테 잘 됐다고 이제 노후 걱정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종이책이 안 팔리기 시작하더니 출판사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직원들이 줄고 관광객이 끊기더니 결국 영화관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빚만 3천만 원 남았습니다. 손주들 용돈 줄 돈도 없어요. 35년 모은 돈이 5년 만에 다 사라졌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실 수 있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퇴직금을 들고. 저는 전라북도 익산 출신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공부만큼은 시켜주셨어요. 공부해서 출세해라, 농사꾼은 되지 마라.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에요.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졸업하고 공기업에 취직했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경쟁률이 높았는데 붙었거든요. 합격 통지서 받던 날 아버지가 우셨어요. 우리 아들이 해냈구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35년을 한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쉽지 않은 세월이었어요.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았고요. 명절에도 제대로 못 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불평 안 했습니다. 가장이니까요. 아이들 키우고 집 사고 노후 준비해야 하니까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언젠가는 편하게 살 날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8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60살이었습니다. 마지막 출근날 책상 정리하면서 만감이 교차했어요. 35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신입 때 실수해서 혼났던 일, 승진했을 때 기뻤던 일, 힘든 프로젝트 끝내고 동료들이랑 술 마시던 일. 다 추억이 됐습니다. 퇴직할 때 받은 돈이 퇴직금하고 명예퇴직 위로금 합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였으니까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뿌듯했어요. 내가 이만큼 모았구나. 이 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쉬려고 했어요. 35년 동안 쉼없이 달려왔잖아요. 이제 좀 쉬어야지. 아내도 고생했다고 이제 좀 편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보고 천천히 살자고요. 한 달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할 일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침에 눈 떠도 갈 곳이 없잖아요. 회사 다닐 때는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났는데 이제는 일어나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니까 아내한테도 눈치가 보이고요. 아내가 청소하면 비켜줘야 하고 밥 먹고 나면 할 일이 없고요.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뉴스 보다가 예능 보다가 다시 뉴스 보다가 시간만 가는 거예요. 산책을 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요. 그런데 그것도 금방 질리더라고요. 혼자 걷는 게 심심해요. 같이 걸을 친구도 없고요. 직장 동료들은 다 아직 일하고 있으니까요.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셔봤어요. 그런데 낮술은 찝찝하더라고요. 대낮부터 술 마시는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아직 건강한데, 아직 뭔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놀고만 있어도 되나 싶었어요.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멈추니까 몸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손발이 근질거렸어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와요. 뭐라도 하세요. 맞는 말이었어요. 뭔가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늙기만 하는 것 같았거든요. 몸도 마음도요. 그때부터 창업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 은퇴하고 가게 차린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치킨집 하는 선배, 분식집 하는 선배, 커피집 하는 선배.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들 힘들다고는 했어요. 자영업이 쉽지 않다고요. 손님 상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래요. 아침부터 밤까지 서서 일하니까 다리도 아프고요. 월급쟁이 할 때는 몰랐는데 사장 노릇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요. 하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했습니다. 사람 만나고 일하는 맛이 있다고요. 돈도 버는 것 같고 보람도 있다고 했어요. 내 사업이니까 열심히 하면 그만큼 돌아온다고요. 저도 뭔가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금이 있으니까 초기 자본은 있었어요. 뭘 할지가 문제였죠. 치킨집은 경쟁이 너무 심하다고 들었어요. 동네마다 치킨집이 넘쳐나잖아요. 커피집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커피집이 편의점보다 많다더라고요.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데요? 뉴스 보세요.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5년 안에 망한대요. 괜히 퇴직금 날리지 말고 그냥 은행에 넣어두세요. 그 이자로 생활하면 되잖아요. 아내 말도 맞았어요. 그때 은행 이자가 연 3% 정도 됐거든요. 1억 5천만 원이면 연 450만 원, 월 37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월 12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둘 합쳐도 1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월 160만 원으로 뭘 하겠어요? 부부가 생활하기에는 빠듯했어요. 공과금 내고 보험료 내고 병원비 내면 남는 게 없어요. 경조사비도 나가고 손주들 용돈도 줘야 하고 명절에 자녀들한테 뭐라도 챙겨줘야 하잖아요.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자녀들한테 손 벌리기도 싫고요. 뭔가를 더 해야겠다. 그래서 창업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어떤 장사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식점이 그나마 낫겠다 싶었습니다. 저도 먹는 거 좋아하고 요리도 좀 할 줄 알았거든요. 젊었을 때 자취하면서 배웠어요. 라면부터 시작해서 찌개도 끓이고 볶음밥도 만들고요. 아내도 요리를 잘했고요. 문제는 어디서 하느냐였어요. 서울은 임대료가 너무 비쌌습니다.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 변두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보증금에 권리금에 월세까지 하면 퇴직금 절반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면 운영 자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던 중에 파주 출판도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인 중에 파주에 사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파주 출판도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출판사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요즘 뜨고 있다고요. 관광객도 많이 오고 분위기도 좋다고 했어요. 책의 도시라고 불린대요. 제가 원래 책을 좋아했어요. 젊었을 때 월급 타면 서점부터 갔습니다. 집에 책꽂이가 4개나 있었어요. 책 읽는 게 낙이었거든요. 은퇴하고 나서도 도서관에 자주 갔습니다. 책의 도시라니 귀가 솔깃했어요. 한번 가보자 싶었어요. 아내하고 같이 차 끌고 갔습니다. 책의 도시에 반하다. 파주 출판도시는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어요. 자유로 타고 쭉 가면 나왔습니다. 한강 따라서 드라이브하는 기분이었어요. 날씨도 좋았고 경치도 괜찮았습니다. 38선 접경 지역이라고 들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런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군인들이 보이거나 철조망이 눈에 띄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한적한 교회 같았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건물들이 예쁘게 지어져 있었어요. 출판사 건물들이 저마다 개성이 있더라고요. 어떤 건물은 책을 쌓아놓은 모양이었고 어떤 건물은 펼쳐진 책 모양이었어요. 건축에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났습니다. 곳곳에 조형물도 있었어요. 책 모양 조형물, 연필 모양 조형물. 사진 찍기 좋게 해놨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고 있었습니다. 거리도 깨끗했어요. 도시 전체가 잘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서울 번화가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시골처럼 허름하지도 않았어요. 딱 적당했습니다. 걷기도 좋고 구경하기도 좋았어요. 사람들도 많았어요. 주말이어서 그런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북적였습니다. 아이들 손잡고 온 부모들이 많았어요. 유모차 끌고 온 젊은 부부도 보였고요. 젊은 연인들도 많았습니다. 손잡고 카페 들어가고 서점 구경하고요. 카페마다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곳도 있었어요. 예쁜 카페가 많더라고요. 인테리어도 잘 해놓고 분위기도 좋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했어요. 서점들도 구경했어요. 출판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서점들이 있더라고요. 큰 서점과는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책 종류도 다양하고 진열도 예쁘게 해놨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습니다. 할인도 해줬어요. 출판사 직영이니까 정가보다 싸게 팔더라고요. 저도 책 몇 권 샀어요. 분위기에 취해서 그냥 막 집어들었습니다. 집에 책이 넘치는데도요. 아내도 좋아했어요. 평소에 책에 관심 없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분위기 좋다. 카페도 예쁘고 깨끗하고 서울보다 낫네. 공기도 좋고 사람도 너무 많지 않고.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어디 가자고 하면 귀찮아 하거든요. 집이 좋다고 나가기 싫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좋다고 했어요. 또 오고 싶다고요.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을 찾았어요.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대기가 있는 곳도 있었어요. 결국 한 식당에 들어가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여기서 장사하면 되겠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장사가 안 될 리 없잖아요. 게다가 문화적인 분위기까지 있으니까요. 책 좋아하는 저한테 딱 맞는 곳 같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기서 식당 한번 해볼까? 아내가 뜨끔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놀러 온 건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 창업 생각 있어. 여기가 좋아 보여. 사람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 아내가 밥 먹다 말고 저를 쳐다봤어요. 아내는 여전히 반대했어요. 서울에서 너무 멀잖아요. 매일 출퇴근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가 진짜 오래 갈지 어떻게 알아요? 한때 반짝할 수도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서울에서 1시간 거리니까 매일 왔다 갔다 하면 2시간이에요. 쉽지 않죠. 그리고 지금 잘 된다고 계속 잘 되라는 법도 없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다. 책의 도시에서 식당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파주 출판도시에 여러 번 갔어요. 평일에도 가보고 주말에도 가보고요. 아침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봤습니다. 언제 사람이 많은지 어떤 가게들이 잘 되는지 살펴봤어요. 평일에도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출판사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식당마다 줄이 섰어요. 직원들이 우르르 나와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셨어요. 커피집도 직원들로 붐볐고요. 주말에는 관광객까지 더해져서 더 북적였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서울에서 나들이 온 사람들이었어요. 책도 사고 밥도 먹고 카페에서 시간도 보내고요. 특히 눈에 들어온 게 영화관 건물이었어요. 메가박스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영화관이 2층부터 위에 있고 1층에 상가들이 있더라고요. 식당, 카페, 편의점 같은 가게들이요. 영화관 건물이면 좋겠다 싶었어요. 영화 보러 오는 사람들이 밥도 먹고 가잖아요. 영화 시작 전에 먹거나 끝나고 먹거나요. 팝콘만 먹고 영화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영화 끝나고 커피도 마시고요. 영화 본 소감 나누면서요. 그러니까 영화관이 있으면 사람이 꾸준히 온다는 뜻이에요.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거죠.
마침 그 건물에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2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어요. 전에 분식집을 했던 자리래요. 권리금 3천만 원에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에 비하면 저렴했어요. 서울 같으면 이 정도 자리에 권리금만 억 단위거든요. 보증금도 훨씬 비싸고요. 여기는 그래도 감당할 만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설명해 줬어요. 여기 자리 좋아요. 영화관 바로 옆이에요. 영화 보러 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르게 돼 있어요. 전에 분식집도 잘 됐는데 사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나간 거예요. 솔깃했습니다. 여기다 싶었어요. 아내한테 다시 말했어요. 여기서 하자. 영화관 건물이야. 영화관이 있으니까 사람은 계속 올 거야. 출판사 직원들도 있고 관광객도 있고 안정적이야.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진심이야? 진심이었습니다. 아내를 설득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매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좋은 점, 장사 계획, 예상 수익 같은 거요. 자료도 만들어서 보여줬어요. 아내가 결국 항복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3년 해보고 안 되면 접는다. 퇴직금 전부 다 넣지 말고 반만 넣는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줄 서서 먹던 시절 계약을 했습니다. 권리금 3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을 냈어요.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요.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전에 있던 분식집 시설을 다 빼고 새로 했습니다. 3천만 원이 들었어요. 주방 설비부터 바꿨어요. 가스레인지, 냉장고, 싱크대 다 새 거로요. 테이블하고 의자도 새로 샀습니다. 15자리 정도 나왔어요. 간판도 새로 달았어요. 식당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책의 도시에 어울리는 이름이 좋겠다 싶었어요.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책마루로 정했습니다. 책과 마루. 책이 있는 따뜻한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인테리어도 책과 관련되게 했어요. 벽에 책꽂이를 만들어서 책을 꽂아뒀습니다. 제가 읽던 책들이요. 소설, 에세이, 역사책. 손님들이 밥 먹으면서 책도 볼 수 있게 했어요. 마음에 드는 책은 빌려갈 수도 있게 했고요. 조명도 따뜻한 느낌으로 했습니다. 너무 밝지 않게요. 아늑한 분위기를 내고 싶었어요. 식탁보도 베이지색으로 했고요. 벽에는 책 관련 그림도 걸었습니다. 메뉴는 한식 백반으로 정했어요. 출판사 직원들이 매일 먹을 수 있는 밥이 좋겠다 싶었거든요. 점심마다 뭘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편하게 올 수 있는 백반집이요. 된장찌개 백반, 김치찌개 백반, 제육볶음 백반. 기본적인 메뉴로 시작했어요. 반찬은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김치도 담그고 나물도 무치고요. 어머니한테 배운 솜씨예요. 가격은 7,000원으로 정했어요. 주변 식당들 가격을 봤는데 비슷했거든요. 너무 싸도 안 되고 너무 비싸도 안 되고요. 적당한 선에서요. 식재료 초기 구입비하고 이것저것 합치니까 1,000만 원이 더 들었어요. 총 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 중에 1억 원을 쏟아부은 거예요. 5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뒀습니다. 오픈 날짜를 잡았어요. 2017년 3월이었습니다. 봄이니까 새 출발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했어요. 날씨도 좋아지는 때고요. 오픈 준비를 하면서 설렜습니다. 드디어 내 가게가 생기는구나. 35년 월급쟁이로 살다가 이제 사장이 되는구나. 간판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예요. 힘들어도 내 사업이잖아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싶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거니까요. 월급은 정해져 있지만 사업은 하기 나름이잖아요. 오픈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침 일찍 가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하고 둘이서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밥을 하고 반찬을 준비하고 국을 끓이고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손님이 올까? 안 오면 어떡하지? 걱정이 됐거든요. 아내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맡은 일만 했어요. 11시에 문을 열었어요. 드디어 오픈이다. 간판에 불을 켜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처음 30분은 아무도 안 왔어요. 괜히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11시 10분, 11시 20분, 11시 30분.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아내도 불안한 표정이었고요. 그런데 12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된 거죠. 출판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새로 생긴 집이네요 하면서 들어왔어요. 첫 손님이 자리에 앉았을 때 얼마나 떨리던지요. 주문받는 손이 떨렸어요. 백반 하나요? 네, 잠시만요.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밥을 내갔어요.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밥을 먹는 걸 지켜봤습니다. 맛있게 먹을까? 맛없다고 하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했어요. 손님이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계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맛있었어요. 또 올게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님이 나가고 나서 아내하고 눈을 마주쳤어요. 둘 다 웃었습니다. 된다. 될 것 같다. 첫날 손님이 27명이었어요. 기대보다 많았습니다. 매출이 27만 원이었어요. 재료비하고 이것저것 빼면 남는 건 얼마 안 됐지만 첫날 치고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생긴 백반집이 맛있다고요. 출판사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어요. 저기 가봤어? 괜찮아. 반찬도 잘 나오고 밥도 맛있어. 2, 3일 지나니까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자리가 꽉 찼어요. 15자리가 다 찼습니다. 일주일 만에 줄이 서기 시작했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밖에서 기다려야 했거든요. 5분, 10분씩 기다렸어요. 미안하다고 했더니 괜찮다고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요. 솔직히 기분이 좋았어요. 내 식당에 줄이 서다니. 장사 처음 해보는 사람한테 이보다 더 뿌듯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내도 힘들지만 보람 있다고 했습니다. 한 달 매출이 800만 원이 넘었어요. 월세 200만 원 내고 재료비 300만 원 빼고 인건비 생각하면 순이익이 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첫 달 치고는 괜찮았어요. 영화관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영화 보러 온 사람들이 밥을 먹었어요. 영화 시작 전에 먹거나 끝나고 먹거나요.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밥 먹고 영화 보고요. 관광객들도 왔어요. 출판도시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밥 먹을 데를 찾다가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영화관 건물이니까 찾기도 쉬웠고요. 어디서 밥 먹을까 하다가 영화관 건물에 식당 있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출판사 직원들은 단골이 됐어요. 매일 점심에 오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은 아는 분들이요. 오늘도 백반이요 하면 제가 네 하고 바로 준비했어요. 뭘 좋아하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된장찌개 좋아하고 저분은 제육볶음 좋아하고요. 단골들이 동료를 데려왔어요. 여기 맛있어, 같이 가자. 그렇게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첫 해 매출이 연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월 평균 850만 원 정도 됐어요. 순이익은 월 250만 원 정도였고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말이 맞았어. 여기 진짜 괜찮네. 장사 잘 되네.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내가 해냈구나 싶었습니다. 아내한테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둘째 해에는 더 잘 됐어요. 단골이 늘었거든요. 입소문이 더 퍼졌고요.
새로 입사한 직원들도 선배들 따라서 왔습니다. 월 매출이 1,000만 원을 넘는 달도 있었어요. 주말에 좋은 영화가 개봉하면 손님이 확 늘었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오면 가족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뽑았어요. 저하고 아내 둘이서는 감당이 안 됐거든요. 점심시간에 너무 바빴습니다. 주문 받고 음식 내가고 계산하고 설거지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주말에만 나왔습니다. 인건비가 나가도 매출이 더 늘었으니까 괜찮았어요. 3년 차에 매출이 정점을 찍었어요. 월 평균 1,100만 원이었습니다. 순이익이 월 300만 원이 넘었어요. 퇴직금으로 시작한 장사가 이 정도면 대성공이죠. 아내한테 말했어요. 우리 잘 됐다. 이대로만 하면 노후 걱정 없겠다. 10년만 더 하면 건물도 살 수 있을지 몰라. 아내도 웃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뭔가 이상하다. 4년 차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서서히 변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뀐 게 아니라 천천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점심시간에 줄이 짧아졌어요. 예전에는 12시 반이면 문 밖까지 사람이 섰는데 이제는 안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기다리는 손님이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오늘은 손님이 적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도 줄이 안 섰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어요. 왜 그럴까? 음식이 맛없어졌나? 손님들이 질렸나? 메뉴를 바꿔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맛이 변한 건 아니었어요. 똑같이 했거든요. 재료도 같고 조리법도 같고요. 오히려 더 신경 썼어요. 뭐가 문제일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옆에 카페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손님 줄었어요. 뭔가 이상해요. 편의점도 매출이 떨어졌다고 했고요. 건물 전체가 한산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에 엘리베이터 타기도 힘들었거든요. 사람이 많아서요. 그런데 이제는 여유 있게 탈 수 있었어요. 원인을 찾아봤어요. 주변을 관찰하고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출판사 직원들이 줄어든 거였어요. 단골 중에 한 분이 알려줬어요. 김 사장님, 우리 회사 구조 조정했어요. 신명이 나갔어요. 그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다행히 자기는 남았지만 동료들이 나가니까 힘들다고요. 신명이요? 네, 경영이 어려워서요. 책이 안 팔려서요. 출판사 한 곳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기저기서 비슷한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인원 감축했다. 명예퇴직 받는다. 신규 채용 안 한다. 출판업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종이책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책을 안 산대요. 전자책으로 보거나 영상으로 본다고요. 유튜브 보면 책 내용 요약해주는 채널도 많잖아요. 굳이 책을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랬어요. 요즘 책을 안 사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서점 가는 게 낙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가게 됐어요. 유튜브 보면 정보가 다 나오니까요. 책보다 편해요. 책값도 너무 올랐어요. 요즘 책 한 권에 2만 원, 3만 원 해요. 두꺼운 책은 4만 원도 넘고요. 예전에는 10,000원이면 샀는데 너무 비싸졌어요. 한 달에 책 3권만 사도 10만 원이에요. 부담이 되죠. 젊은 사람들은 더하대요. 책을 아예 안 읽는다고요. 글보다 영상이 편하다나요.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거 보지 책은 안 본다고 합니다. 활자를 읽는 게 귀찮대요. 출판사들이 힘들어지니까 직원을 줄이는 거였어요. 책이 안 팔리니까 인건비를 줄여야 하잖아요. 신규 채용도 안 하고 기존 직원들도 내보내고요. 직원이 줄면 우리 같은 식당은 당연히 손님이 줄죠.
출판사 직원들이 주 고객이었으니까요. 매일 점심 먹으러 오던 분들이 회사를 나가면 안 오잖아요. 관광객도 줄었습니다. 예전만큼 안 오더라고요. 주말에도 한산해졌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날씨 탓인가, 경기가 안 좋아서인가.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출판 도시라는 게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왔어요. 책의 도시라니 한번 가볼까 하고요. 서점 구경하고 카페 가고 책 사고요. 그런데 한번 가면 또 갈 이유가 없잖아요. 책 구경은 서울 서점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교보문고 가면 되잖아요. 굳이 1시간 운전해서 파주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왔지만 한두 번 오고 나면 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으니까요. 볼거리가 계속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영향도 있었대요.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는 습관이 생겼다나요.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요. 굳이 먼 데까지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매출이 서서히 떨어졌습니다. 월 1,100만 원이던 게 1,000만 원이 됐어요. 그 다음 달에는 900만 원이 됐고요. 반년 만에 7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순이익이 월 15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 돈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주기도 힘들었어요. 결국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냈어요. 미안하다고 했더니 괜찮다고요. 다른 데 알아볼게요. 그 학생 보내면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내가 장사를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서요. 다시 저하고 아내 둘이서 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둘이서 돌렸어요. 임대료가 문제였어요. 월세 200만 원은 그대로거든요. 매출이 떨어져도 월세는 안 깎아줘요. 건물주한테 사정 이야기해봤어요. 요즘 장사가 안 돼요. 월세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건물주가 난색을 표했어요. 나도 어려워요. 대출이자 내야 하고 관리비 내야 하고요. 깎아드리고 싶어도 어려워요. 결국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했어요. 매출은 떨어지는데 월세는 그대로니까요.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분식집이 나갔어요. 우리보다 늦게 들어온 집이었는데 1년도 안 돼서 문 닫았습니다.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못 버티겠어요. 이러다간 빚만 늘어요. 그 다음에 작은 카페가 나갔어요. 20대 젊은 사장님이 운영하던 곳이었는데요.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 올리면서 장사했었어요.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그런데 손님이 없으니까 결국 접었습니다. 사장님이 나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저씨는 오래 버티세요. 저는 안 되겠어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어요. 젊은 사람도 포기하는 걸 나는 버틸 수 있을까? 빈자리가 늘어갔어요. 새로 들어오는 곳도 있었지만 오래 못 버텼습니다. 몇 달 하다가 나가고요. 악순환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영화관이 있으니까요. 영화관만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화 보러 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영화관도 손님이 줄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영화관이 떠난 날,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재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유난히 더운 날이었어요. 출근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건물 관리인이 왔어요. 평소에 잘 안 오시는 분인데 갑자기 오셨더라고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관리인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메가박스가 나간대요.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뭐라고요? 영화관이 나간다고요? 관리인이 설명해 줬어요. 8월 말로 영업 종료한대요. 철수한다고요. 본사에서 결정 났대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영화관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화관이 있으니까 여기서 장사하는 건데요. 관리인도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어제 들었어요. 갑자기 통보받았어요. 건물주도 당황했대요. 사실 조짐은 있었어요. 영화관 손님이 계속 줄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주말에 표 구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요즘은 빈자리가 많다고 들었어요. 영화관 앞을 지나가면 한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북적였는데 요즘은 썰렁했어요. 상영 시간표 앞에 서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코로나 때 사람들이 영화관 안 가는 습관이 생겼대요.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게 편하다나요? 거실에서 누워서 보면 되잖아요. 영화관까지 가서 표 사고 팝콘 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영화표 값도 비싸졌고요. 주말에 가족 넷이 영화 보면 표값만 6만 원이에요. 팝콘이랑 음료까지 사면 10만 원이에요. 부담이 되죠. 차라리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설마 문을 닫을 줄은 몰랐어요. 메가박스면 큰 회사잖아요. 전국에 지점이 많잖아요. 여기가 안 돼도 다른 데서 버텨주겠지 싶었는데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영화관 입장에서도 여기가 안 되니까 나가는 거였습니다. 임대료 내면서 적자 보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손절하는 거죠. 기업은 냉정해요. 돈이 안 되면 나가는 거예요. 8월 말에 메가박스가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날 영화관에 가봤어요. 손님이 거의 없더라고요. 횡하니 빈 상영관을 보니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로비에 서서 둘러봤어요. 팝콘 기계가 꺼져 있었고 매점에 직원도 없었어요. 의자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웃고 울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관이 나간 다음 달부터 상황이 급변했어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진짜로요. 과장이 아니에요. 점심시간에도 한산했어요. 출판사 직원들은 여전히 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됐거든요. 영화 보러 온 사람들이 없으니까 주말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주말에 가족 손님이 안 왔습니다. 영화 보고 밥 먹던 사람들이 안 오니까요. 연인들도 안 왔고요. 주말 매출이 평일 매출보다 못한 날도 있었어요. 9월 매출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전달에 비해 3분의 1로 줄었어요. 눈을 의심했어요. 계산기 잘못 두드린 거 아닌가? 다시 계산해봐도 300만 원이었어요. 10월에는 250만 원, 11월에는 200만 원. 계속 떨어졌습니다. 바닥을 모르겠더라고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무서웠어요. 월세 200만 원인데 매출이 200만 원이면요. 남는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재료비, 공과금 내면 적자거든요. 일하면 일할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아내가 울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정산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울더라고요. 이게 뭐야? 우리 왜 이렇게 된 거야?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영화관 빠지고 나서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버티던 가게들도 이제는 못 버티겠다고 나갔어요. 20년 장사하던 옆 가게 사장님도 문을 닫았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끝이야. 20년 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분은 출판도시 초창기부터 있었대요. 출판사들 모여들 때부터요. 97년부터요. 거의 30년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정말 잘 됐다고 해요. 줄 서서 먹고 예약 안 하면 못 들어왔다고요. 직원들이 넘쳐났고 관광객도 많았고요. 황금기였대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루 종일 손님 10명도 안 온대요.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대요. 20년 모은 돈 다 까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이야기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았거든요. 30년 장사한 분도 못 버티는데 저는 5년밖에 안 됐잖아요. 아내가 이제 그만하자고 했어요. 더 하다가는 빚만 늘어. 지금이라도 접자. 맞는 말이었어요. 매달 적자가 나는데 언제까지 버텨요. 그런데 접으려면 권리금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 자리에 새로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영화관도 없는 상가예요.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권리금 1,000만 원만 받으면 넘기겠다고요. 처음에 3천만 원 줬는데 1,000만 원이라도 건지자 싶었어요. 그런데 연락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요. 보러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죽은 상권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날아간 돈.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요. 종이에 적어가면서 계산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간 돈이 1억 원이었습니다. 권리금 3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인테리어 3천만 원, 초기 비용 1,000만 원. 장사 5년 동안 번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어요. 처음 3년은 잘 됐으니까 순이익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였어요. 36개월이면 9천만 원이죠. 4년 차부터는 떨어졌어요. 평균 1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24개월이면 3,600만 원이에요. 합치면 1억 2,6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여기서 투자금 1억 원을 빼면 2,600만 원이 남는 거죠. 5년 일해서 2,600만 원 번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년은 적자였어요. 영화관 나간 뒤로 매출이 월 200, 3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월세 200만 원에 재료비 공과금 내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손해였습니다. 1년이면 1,200만 원 적자예요. 2,600만 원에서 1,200만 원 빼면 1,400만 원이 남아요. 그런데 보증금 3천만 원은요? 돌려받았어요. 다행히 그건 건졌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3천만 원 더하기 1,400만 원에서 4,400만 원이 손에 남은 거예요. 처음 투자한 돈이 1억 원이었으니까요. 1억 원 투자해서 5년 일하고 4,400만 원 건진 거예요. 5,600만 원을 날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버티느라 빚을 졌거든요. 매달 적자가 나니까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비상금으로 남겨둔 5천만 원을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있어야 하고요. 한 달에 200, 300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그것도 다 떨어지니까 대출을 받았어요. 3천만 원요.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신용대출이었어요. 이자가 연 5%였어요. 월 12만 5천 원씩 이자만 나갔습니다. 결국 빚 3천만 원이 남은 거예요. 투자금 5,600만 원 날리고 빚 3천만 원 치고요. 합치면 8,600만 원 손해입니다. 거의 1억 원 가까이 날린 거예요. 35년 동안 모은 퇴직금 대부분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요. 시간으로 계산하며 5년 동안 매일 12시간씩 일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장 보고 준비하고 점심 장사하고 저녁 장사하고 정리하고요. 쉬는 날도 거의 없었어요. 1년에 365일 곱하기 12시간이면 4,380시간이에요. 5년이면 21,900시간이에요. 엄청난 시간이죠. 21,900시간 일해서 8,600만 원 손해봤으니까요. 시간당 마이너스 3,900원인 거예요. 일하면 일할수록 돈을 잃은 거죠. 웃기지도 않아요. 일을 안 했으면 돈을 안 잃었을 거예요. 집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만약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은행에 그냥 넣어뒀으면 연 3% 이자면 5년 동안 2,250만 원을 벌었을 거예요. 원금 1억 5천만 원의 이자 2,250만 원에서 1억 7,250만 원이 됐겠죠. 지금 제 손에 있는 돈이 4,400만 원이에요. 거기서 빚 3천만 원 갚으면 1,400만 원이 남아요. 1억 7,250만 원이 될 수 있었던 돈이 1,4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 차이가 1억 5,850만 원입니다. 5년 동안 매일 12시간씩 일해서 1억 5천만 원 넘게 손해본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돈이 불었을 텐데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잃은 거예요. 이게 자영업의 현실이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잃는 거예요. 아내한테 정말 면목이 없었어요. 아내가 반대했잖아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라고요. 내가 우겼어요. 영화관이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결과가 이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탓 안 해. 같이 결정한 거야. 나도 마지막에는 동의했잖아. 그 말에 더 미안했어요. 아내가 원망하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이해해주니까 더 죄스러웠어요. 손주들 얼굴 보기가 부끄러웠어요. 손주들 용돈 줄 돈도 없어요. 예전에는 만나면 10,000원씩 줬는데 이제는 못 줘요. 손주가 할아버지 하고 달려오면 주머니가 텅 빈 게 느껴져요. 명절에 세뱃돈도 제대로 못 줬어요.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10만 원씩 주는데 저는 5만 원도 힘들었어요. 손주들이 실망한 표정을 감추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35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요. 주말에도 일하고 명절에도 일하고요. 그렇게 모은 돈이었어요. 노후 자금이었어요. 그 돈이 5년 만에 다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빚만 남았어요.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됐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보면서 생각했어요.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 틀어진 걸까? 첫째, 기획 도시를 믿은 게 잘못이었어요. 파주 출판 도시는 인위적으로 만든 곳이에요. 97년부터 계획해서 출판사들을 모은 거죠.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됐어요. 새롭고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기획 도시는 생명력이 짧아요. 자연스럽게 형성된 상권이 아니거든요. 위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낸 거예요. 트렌드가 바뀌면 같이 무너져요. 명동이나 홍대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상권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면서 가게가 생기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요. 그런 곳은 오래 가요. 그런데 기획 도시는 그게 아니에요. 일단 만들어 놓고 사람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해서 처음에는 오지만 계속 올 이유가 없으면 안 와요. 출판 전문 도시라는 기획 자체가 너무 좁았어요. 종이책이 안 팔리면 끝이잖아요. 다른 산업이 없으니까요. 출판업 하나에 목숨을 건 도시예요. 둘째, 영화관을 과신한 게 잘못이었어요. 영화관이 있으니까 절대 안 망한다고 믿었어요. 영화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영화관은 사람을 끌어오는 시설이니까요. 그런데 영화관도 장사가 안 되면 나가요. 영화관이 영원히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영화관 산업 자체가 어려워졌잖아요. 넷플릭스 때문에요. 영화관 하나에 운명을 건 게 문제였어요. 영화관이 나가면 상권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였거든요. 영화관에 기대서 장사한 거예요. 영화관이 버텨주니까 저도 버틴 거예요. 그런데 영화관이 나가니까 저도 같이 무너진 거예요. 셋째, 트렌드 변화를 읽지 못한 게 잘못이었어요. 종이책 시대가 끝나고 있었어요. 영상의 시대가 온 거죠. 사람들이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지 책은 안 읽어요. 저도 그러잖아요. 책 좋아한다고 하면서 요즘은 유튜브를 더 많이 봐요. 책 한 권에 2, 3만 원 하는데 유튜브는 공짜잖아요. 누가 책을 사겠어요? 출판업이 망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책 좋아하는 제 기준으로 생각했거든요. 나는 책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못 봤어요. 넷째, 접근성을 무시한 게 잘못이었어요. 파주가 서울에서 은근히 멀어요. 1시간 넘게 걸려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왔거든요. 출판 도시라니 한번 가볼까 하고요. 그런데 한두 번 오면 또 올 이유가 없잖아요. 서울에서 뭐든 다 되는데 굳이 파주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서점도 있고 카페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요. 서울 근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교도 멀면 안 가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요.
매번 새로운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어요. 다섯째, 임대료를 감당 못한 게 잘못이었어요. 매출이 줄어도 임대료는 그대로예요. 처음에 계약할 때 월세가 200만 원이었거든요. 잘 될 때는 괜찮았어요. 1000만 원 벌면서 200만 원 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매출이 300만 원으로 떨어져도 월세는 200만 원이에요. 건물주한테 깎아달라고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어렵다고요. 고정비가 높으면 버티기 힘들어요. 매출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니까요. 매출의 절반 이상이 월세로 나가면 남는 게 없어요. 여섯째, 출구 전략이 없었던 게 잘못이었어요. 들어갈 때는 생각 많이 했어요. 어디서 할지, 뭘 팔지, 얼마 투자할지요. 사업 계획서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올 때를 생각 안 했어요. 안 되면 어떻게 접을지, 언제 포기할지, 손절 기준이 뭔지, 이런 걸 안 정해놨어요. 그래서 계속 버텼어요. 조금만 더 하면 나아지겠지 하면서요. 버티다가 더 큰 손해를 봤어요. 일곱째, 감정에 휘둘린 게 잘못이었어요. 책을 좋아하니까 책의 도시가 좋아 보였어요. 문화적인 분위기가 좋았어요. 감정적으로 끌렸던 거예요. 여기서 장사하면 뿌듯하겠다, 보람 있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장사는 냉정하게 해야 해요. 숫자를 봐야 해요. 이 지역 인구가 얼마인지, 유동인구가 얼마인지, 경쟁 업체가 몇 개인지, 그런 걸 봐야 하는데 저는 분위기만 봤어요. 여덟째, 혼자 결정한 게 잘못이었어요. 아내가 반대했어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라고요. 서울에서 멀다고요. 그런데 제가 우겼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내 퇴직금이니까 내가 결정한다고요. 다른 사람 조언도 안 들었어요. 창업 컨설팅 같은 것도 안 받았어요. 내가 잘 알 것 같았거든요. 35년 직장 생활했으니까 세상 물정 안다고 생각했어요. 오만이었어요. 결국 다 제 잘못이에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영화관 탓, 출판업 탓, 경기 탓할 수 있지만 결국 거기서 장사하기로 한 건 저예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이것만은 피하세요.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으려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돼야 해요. 제가 배운 교훈을 말씀드릴게요. 피처럼 뼈저리게 배운 것들이에요. 하나, 기획 도시 조심하세요. 인위적으로 만든 상권은 생명력이 짧아요. 테마파크 근처, 관광단지, 특화거리, 신도시 상가 이런 곳이요.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게 아니거든요. 위에서 기획해서 만든 거예요. 그 기획이 틀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출판 도시도 그랬어요. 출판업이 망하니까 도시 전체가 망한 거예요. 둘, 한 가지에 의존하면 안 돼요. 영화관만 믿고 들어갔다가 영화관이 나가니까 같이 망했어요. 대형 시설 하나에 운명을 걸면 위험해요. 그 시설이 나가면 끝이거든요. 백화점 옆, 대형마트 옆, 영화관 옆. 이런데 좋아 보이죠? 사람이 많이 오니까요. 그런데 그 시설이 문 닫으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셋, 트렌드를 봐야 해요. 종이책이 안 팔리는 시대의 출판 도시에서 장사하면 안 됐어요.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해요. 지는 산업에 올라타면 같이 지는 거예요. 지금 뜨는 산업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야 해요. 5년 후, 10년 후에도 이 산업이 괜찮을지요. 넷, 접근성이 중요해요. 서울에서 멀면 사람이 안 와요. 아무리 좋아도 멀면 한두 번 오고 끝이에요. 가까운 곳을 고르세요.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이요. 대중교통으로 오기 쉬운지, 주차는 편한지, 이런 것도 봐야 해요. 다섯, 임대료 계산 잘 하세요. 매출 대비 임대료 비율이 높으면 위험해요. 매출이 떨어져도 임대료는 그대로거든요. 고정비가 낮아야 버틸 수 있어요. 보통 임대료가 매출의 1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해요. 20% 넘으면 거의 망한다고요. 저는 나중에 50%가 넘었어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6. 출구 전략을 세우세요. 들어가기 전에 나올 때를 생각하세요. 언제 접을지, 손절 기준이 뭔지 미리 정해두세요. 매출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접는다. 얼마 이상 손해보면 그만둔다. 이렇게요. 그래야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미련 버리고 나와야 할 때 나올 수 있어요. 7. 감정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좋아 보인다고, 분위기가 좋다고 들어가면 안 돼요. 숫자를 봐야 해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판단하세요.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경쟁 업체는 몇 개인지, 비슷한 업종 매출은 어떤지, 이런 걸 조사해야 해요. 발품 팔아서요. 8. 주변 말을 들으세요. 아내가 반대했는데 제가 우겼어요. 결과가 이거예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랑 상의하세요. 전문가 조언도 들으세요. 창업 컨설팅도 받아보세요. 돈이 좀 들어도 그게 나아요. 잘못된 선택으로 억 단위 날리는 것보다요. 자녀분이 창업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첫째, 유행 타는 곳 가지 마라. 테마파크 근처, 신도시, 기획, 상권 조심해라. 처음 좋아 보여도 오래 못 간다. 둘째, 대형 시설 옆이라고 안심하지 마라. 그 시설 나가면 너도 망한다.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다 마찬가지다. 셋째, 서울에서 멀면 다시 생각해라. 접근성 나쁘면 오래 못 간다. 사람들 안 와. 넷째, 임대료 20% 넘으면 하지 마라. 매출의 20% 이상 임대료 내면 위험하다. 남는 게 없다. 다섯째, 3년 버틸 돈 없으면 시작하지 마라. 자금 여유 없으면 접어야 할 때 못 접는다. 빚만 늘어. 지금 저는요. 빚 3천만 원 갚느라 일해요. 65살에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요. 밤 10시에 퇴근하고요. 창피하냐고요. 창피해요. 35년 공기업 다니다가 퇴직금 날리고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예전 동료들한테 말도 못해요. 뭐 하고 지내냐고 물으면 얼버무려요. 그래도 빚은 갚아야죠. 죽을 때까지 빚쟁이로 살 수는 없잖아요. 건강할 때 일해서 갚으려고요. 월 100만 원씩 갚으면 3년이면 갚아요. 그때까지는 일해야죠. 손주들 볼 때 미안해요. 용돈도 못 주고 선물도 못 사주고요. 할아버지가 이래서 되겠냐 싶어요. 다른 할아버지들은 손주들 데리고 놀러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는데 저는 그러지 못해요. 아내한테는 더 미안해요. 아내 말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요. 늙어서 고생시켜요. 아내도 같이 일해요. 식당에서 설거지해요. 60이 넘은 나이예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열심히 일하면 노후가 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번 잘못된 선택으로 다 무너졌어요. 그래도 살아야죠. 건강할 때 일해서 빚 갚고요. 손주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 되려고요. 다시 일어서려고요.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퇴직금 들고 창업하실 거면 1000번, 10,000번 생각하세요. 잘못되면 노후가 없어요. 젊을 때는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나이 들면 못해요. 체력도 없고 기회도 없어요. 가게 차리고 싶으시면 꼭 조사하세요. 발품 파세요.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가족이랑 상의하세요.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 경험도 들려주세요. 창업해서 실패한 경험, 성공한 경험 다 괜찮아요. 서로 나누면 도움이 되니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기획 도시에서 장사하시다가 힘드셨던 분, 영화관 옆에서 장사하시다가 영화관 빠지고 힘드셨던 분,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